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당장 오라를 받아라. 말을 타고 달려온 포졸들이 창을 들고 서너 명 열린 대문으로 득달같이 들이닥쳤다. 5월 늦봄에 붉은 해가 덕룡산 자락 너머 선역으로 니역니역 넘어갈 무렵이었다. 저녁밥을 하려고 함지박에 쌀을 씻던 윤씨 부인은 사나운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찔한 현기증에 휩싸였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윤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뭐라? 인연이 제 시아비를 독살한 주제에 무슨 잔말이 많느냐? 어서 오라를 받아라. 덩치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포졸이 한 손에 방망이를 치어들고 호령을 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나요? 우리 시아버지는 지금 마을지 바위산 아래 밭에 소 쟁기질하러 갔는데 독살을 하다뇨. 윤씨 부인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기절할 지경이었다. 따뜻한 봄이 와서 새잎 나고 제비떼 날아와 여기나 저기나 눈밭 깔아 씨 뿌리고 모종하는 철이라 윤씨 부인의 시아버지도 바위산 아래 밭자락에 쟁기질하러 아침나절에 황소를 몰고 나가 낮에 점심요량으로 시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탓에 씨암탉을 잡아서 닭죽을 쑤어다가 내다주고 하는데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늙은 시아버지의 어린 아들 하나 달랑 기르며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지성으로 시아버지를 봉양해 열녀의 효부로 소문이 자자하던 터인데 시아버지를 독살한 죄로 관아의 포졸에게 끌려갈 신세가 되다니 윤씨 부인은 바로 혼절할 지경이었다. 예봐라. 예. 어서 저 지독한 여부를 포박하라. 포졸이 외치자 함께 왔던 3명의 포졸이 윤씨 부인을 낚아채 오라로 손과 어깨를 칭칭 묶어 포박했다. 그 바람에 손에 들렸던 함지박의 쌀이 부엌문 앞에 왈칵 쏟아져 날리고 잔뜩 겁에 질린 어린 아들이 선 울음을 으엉엉 토해냈다. 윤씨 부인은 이제 꼼짝없이 붙들려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우는 아이를 뒤로하고 묶인 채로 이끌려 대문 밖에 나서니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 구경하고 있었다. 이미 시아버지는 죽어서 마을 당산 입구로 모셔왔는지 거기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어이구, 시아버지를 독살한 독한 년이 잡혀가네 그랴. 그러게, 새로 시집 가려고 홀로 된 늙은 시아버지를 죽여? 천벌을 받은 나쁜 년일세? 나밥으로 씨암탉을 잡아 죽을 쏘내주고 그 안에 독을 풀었으니 늙은이가 쟁기질 고된 일 하다가 허겁지겁 먹고 죽은 게지. 에구 지독한 년, 능지 처참을 할년 퇴퇴! 사람들이 붙들려가는 윤씨 부인을 보고 하는 소리였다. 윤씨 부인은 아직 어떻게 사정이 돌아갔는지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졸지에 시아버지를 독살한 잔악한 며느리가 되어 관아로 끌려가고 말았다.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아에 도착하니 고을 사또가 동원에 높이 앉아 윤씨 부인을 불러 취조하기 시작했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는 그 고을의 입법, 사법, 행정에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었다.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일부터 관여하여 세금을 걷어들이고 병조를 뽑아가고 고을의 여러 사업 등을 관할 관리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아내서 벌을 주는 데까지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 고을 사또의 인격 수준과 다스리는 방법에 따라 고을 백성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사또가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는 입장에서
바른 통치를 펴는 곳에 사는 고을의 백성은 살아가기가 수월했으나 사사건건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고 백성을 닭 잡듯이 닥달하는 사또가 통치하는 고을에 사는 백성은 살기가 참으로 고달팠다. 그러나 어쩌랴 지금 윤씨 부인을 취조하려고 동원에 높이 앉아 호령을 하고 있는 저 산돼지 얼굴을 난 사또는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하여 고을 백성을 수탈하고 쥐어짜는 포악한 관리 중 으뜸이라 할 만큼 무섭고 잔혹한 벼슬아치로 일대에 소문이 자자했다. 윤씨 부인은 동원 앞마당에 곤장을 칠 여러 형기에 살을 태워 지진다는 인두까지 내놓고 마치 먹이를 노리는 늑대 마냥 이빨을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는 사또 앞에 햇병아리 마냥 꿀려 앉혀졌다. 그 아래로 관에서 관록을 챙겨 먹는 이방과 아전 그리고 포졸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내위년, 어찌하여 너는 너희 시아버지를 독살하였느냐? 사또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말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사또나리. 윤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왜 마을 사람들이 내가 새로 시집을 가려고 늙은 시아버지를 독살했다고 말을 하느냐? 닭죽을 쏘어 점심을 내갔는데 그 닭죽을 먹고 시아버지가 밭을 갈다가 그만 즉사했다지 않느냐? 그러니 내년이 그 닭죽 안에다 독약을 탄 게 분명하렸다. 어서 이실 짓고 하라. 사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외쳤다. 만약 윤씨 부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주리를 틀고 끝내는 인두를 불에 달고 생사를 지질 기세였다. 윤씨 부인도 저 사또의 탐욕스럽고 포악한 내력을 이미 고을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없는 일을 말할 수는 없었다. 곤장을 맞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더라도 살인 누명은 절대로 쓸 수 없었다. 더구나 하늘 같은 시아버지를 독살했다는 누명을 억울하게 쓰고 죽을 수는 더더욱 없었다. 윤씨 부인은 강하게 마음을 다져먹고 말했다. 사또나리,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침에 늙은 시아버지가 마을 뒤 바위산 아래에 있는 밭으로 황소를 몰고 쟁기질을 나가기에 너무 고생하신다 싶어 씨암탉을 잡아 낮에 닭죽을 쏘어 내어드린 것일 뿐 정말 하늘의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애절하게 진실을 호소했다. 사실이 그랬다. 그새 며칠 전부터 집 앞마당에 감나무 잎이 파랗게 돋아나고 쑥잎이 돋아난 자리에 민들레꽃 제비꽃이 피는가 싶더니 마을 골목 어귀에 찔레꽃이 피어나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었다. 여름 새들이 날아와 높은 팽나무 가지에 앉아 깃을 다듬고 바다 건너 무사히 돌아온 기쁜 노래를 불렀다. 그들도 이제 이 봄이 오는 사냐에서 둥지틀어 새끼 낳고 살아야 할 짝과의 사랑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복숭아꽃, 살구꽃, 백꽃이 마을의 파란 하늘을 뒤덮자 사람들도 그새 지게에 쟁기를 지고 황소를 몰고 나가 하루 종일 쟁기질을 하며 황토밭을 갈아 뒤엎고 보리논에 북을 했다. 윤씨 부인네는 몇 해 전에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려서 홀로 된 늙은 시아버지가 논밭에 나가 고된 쟁기질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논과 밭이 적잖이 20마직이나 되어서 시아버지는 매일 쟁기질에 바빴다. 이런 시아버지를 봉양하며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윤씨 부인은 거센 쟁기질에 시아버지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보여 잘 길러온 씨암탉을 한 마리 잡았다. 실하게 밥이라도 드셔야 일할 힘도 날 것이었다. 닭죽을 맛있게 쏘어서 마침 마을 뒤 바위산 아파트로 쟁기질을 나간 시아버지에게 머리에 이고 점심을 내갔다. 어린 아들을 앞서 걸리고 밭둑길을 지나 산길을 걸어 바위산 아래 밭에 이르니 마침 시아버지는 쟁기질을 절반 넘게 해가고 있었다.
황소에게 이랴 짜라차 하고 소리치며 쟁기를 달고 가는 그 뒤로 새빨간 황토가 뽀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밭둑에 닭죽을 내려놓고 서서 시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님, 시장하실 텐데 점심 들고 하세요. 뭐냐, 알았다. 거기 놓고 가거라. 이거 마저 하고 먹을란다. 시아버지가 밭 가운데서 소리쳤다. 마침 윤씨 부인도 집안에서 빨래를 할 일이 있어서 거기 풀이 우거진 밭둑 자리에 닭죽을 놓고 서둘러 돌아오고 말았다. 이렇게 된 사실이옵니다. 저는 그 닭죽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리했다면 하늘에서 당장 날벼락이 떨어질 것입니다. 사또나리, 억울한 인연의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윤씨 부인은 엎드려 울면서 말했다. 그런데 왜 그 닭죽을 먹은 너희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단 말이더냐? 사또가 사납게 다그쳤다.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래, 내년이 볼기를 맞고 주리를 틀고 생사를 벌건 인도로 지져야 진실을 말할 것이더냐? 젊어 혼자 되어 살다가 시아버지 재산도 탐이 나고 새로 시집을 가려고 시아버지를 독살한 것이 아니더냐? 바른 대로 되라! 사또가 목에 힘을 주고 노려보며 호령을 했다. 아니옵니다, 사또. 윤씨 부인은 해가 지고 동원에 땅거미가 몰려오자 포졸들이 횃불을 밝혀들고 벌건 화로에 인두를 넣고 숯을 들이붓고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는 오늘 밤에 경을 칠 것이 아득하여 기겁을 하고 절규하듯 비명을 질렀다. 아무래도 오늘 밤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았다. 좋아. 오늘은 그만 저녀를 칼을 씌워오게 가두거라. 해가 넘어가니 내일 다시 신문하겠다. 이방은 그리 시행하라. 예. 사또가 갑자기 신문을 거두자 이방이 가늘게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다. 윤씨 부인은 그 즉시 목에 칼이 씌워져 옥에 갇혔다. 독방에 갇힌 윤씨 부인은 너무나 서러웠다. 어떤 연유로 즉사를 해버린지 모르는 시아버지와 집에 홀로 있을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웠다. 물론 아들은 이웃들이 데려가 밥도 먹이고 재워주고 시아버지 초상도 알아서 치러주겠지만 살인 누명, 그것도 시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에 시달리다 결국은 죽게 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자신의 신세가 막막했다. 윤씨 부인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당장 죽어버리고도 싶었지만 그리 죽을 수는 없었다. 죽더라도 그 시아버지 살인 누명만은 어떻게든 벗고 죽어야 했다. 윤씨 부인은 칼을 쓰고 막막하게 감옥에 앉아 있으려니 온 가슴이 칼로 회를 치듯 쓰리고 아파왔다. 속절없이 관아 옆 농가 산에 사는 개구리며 밤새들이 시끄럽게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귀를 파고들었다. 아무런 묘안도 더 이상 없는 답답한 가슴에 피가 넘어올 심정으로 넋나간 듯 윤씨 부인은 오간에 앉아 있었다. 달리 방도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시아버지가 쟁기질을 하다가 닭죽을 먹고 급사하자 그 집 며느리가 새 시집 가려고 독살했다고 알고 관아에 고발을 하고 죽일 년이라 욕을 하는 터에 아무런 방도가 없었다. 남편 죽고 홀로 된 시아버지를 지성으로 모신다고 열녀의 효부 나왔다고 이웃간의 칭송이 자자하더니 한순간에 인심 잃고 시아버지를 독살해 죽인 간악한 처죽일 년이 되어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다니 참으로 인생은 모를 일이었다.
그때 옥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다. 슬그머니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방이었다. 벽에 걸린 관솔 불빛에 여우 같은 얼굴을 한 이방의 얼굴이 환히 비추던 것이다. 이방은 옥문을 지키던 포조를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윤씨 부인에게로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흉악한 살인을 했느냐? 그것도 시아버지를. 이방어른,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다만 고생하시는 분에게 닭죽을 쏘어다 준 일밖에는 없습니다. 내기. 그런 말 사또나리 앞에서 다시 했다가는 내일 아침에 고문으로 즉시 죽어나갈 것이니 그런 말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거라. 이방이 으름장을 놓으며 쐐기를 박아 말했다. 시아버지를 공경하여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는 없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에휴,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너 하는 걸 보니 이거 살아나가기는 영 글렀는가 보다. 나는 또 너를 도와줄 양으로 왔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도와주러 왔다니. 이방이 살짝 말을 돌리며 윤씨 부인의 얼굴을 흘기 퉁쳐보았다. 윤씨 부인은 정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정말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방어른,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윤씨 부인이 말했다. 내 너를 가상히 여겨 목숨만은 살려주려고 하는 말이다마는 내 말대로만 하면 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너는 시아버지를 독살한 흉악한 여부로 일대 고을의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니 살아나간데도 여기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어린 자식이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서 필경 시아버지 독살죄로 사형을 받게 될 것이로되 그럼 너의 어린 자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 내가 사또 나리에게 잘 말씀을 드려 너의 딱한 처지를 말하고 몰래 무사 방면을 건의할 터이니 너의 집 재산 전체를 내게 주거라. 어차피 너의 시아버지도 저리 죽었으니 너의 집 재산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 무사 방면하면 그것을 처분하여 귀신도 모르게 내게 준다고 약조만 하면 내 너를 위해 은밀히 힘을 써볼 것이다. 거기까지 말하던 이방이 잠시 말을 멈추고 윤씨 부인의 표정을 살피는 듯 하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목소리를 한껏 낮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또나리는 여색을 아주 밝히는 분인데 다행히도 너의 미색이 서민의 여인치고는 그중 반반하다는 걸 알고 좀 전 사또나리가 너를 고문하지 않고 무사히 오늘 밤 옥에 가두라고 한 것이다. 이쯤 말하면 너도 그 의중을 알 터이다. 귀하디 귀한 생명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너의 어린 자식을 생각하여 내 뜻대로 따라하거라. 그리고 너는 재산을 다 처분해 나에게 몰래 넘겨주고 여기서 멀리 도망나가 난 모르는 먼 곳으로 가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자, 어떠냐? 이방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마치 윤씨 부인을 무척 위해주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물론 사또와 이방이
다 사전에 입을 맞춘 내용이겠으나 요는 윤씨 부인의 재산과 몸을 다 요구하는 것이었다. 역시 고을 사또와 이방을 비롯해 관아의 관속들과 고을의 유지들이 짜고 백성들을 우롱해 탐욕을 채운다고 소문이 나돈 지 오래더니 의심의 여지 없이 이토록 가련하고 억울한 윤씨 부인에게도 그런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사실 그렇게 무사방면 되기만 한다면 한갓 죽으면 썩을 이 육신, 욕심내는 사또에게 아낌없이 줘버리고 집이며 전답을 다 팔아 이방에게 줘버린데도 그리 아까울 것은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멀리 나가 살라면 못 살 것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분명 그렇게 한다 해도 자신의 억울한 시아버지 독살 누명은 결코 벗어진 것이 아니었다. 관의 포갑은 비켜나가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도 그 외의 모든 것은 잃어버린 꼴이었고 사람들은 영원히 윤씨 부인 자신이 시아버지를 독살하고는 새 시집을 가려 하다가 살인죄로 붙들려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집이며 논밭을 다 팔아치워 이방에게 주고 도망갔다고 할 것이 분명했다. 하늘 아래 영원한 비밀은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더라도 차마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었다. 이방 어른, 결코 이 목숨 억울하게 죽는데도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 그래? 시아버지를 독살한 낙독한 년이라 보통이 아니구나. 네, 너를 위해서 그리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대접을 한다? 이런 육시를 할 년 같으니라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방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밖으로 나갔다. 윤씨 부인은 사람의 약점을 잡아 재산을 빼앗고 몸을 유린하는 악독한 사또와 이방의 협잡을 미루어 짐작하고는 참으로 비통한 울분을 곱씹었다. 그러나 어쩌랴 자신의 처지가 이미 저 늑대들의 덫에 걸린 가련한 산토끼에 불과하지 않은가.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날이 밝기 무섭게 이방이 뜬 눈으로 지샌 윤씨 부인을 동원 마당으로 득달같이 끌어내더니 사또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형을 가하며 없는 죄를 털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곤장을 치다가 윤씨 부인이 끝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뼈가 부러지게 주리를 들었고 그래도 안 통하자 실토를 안 한다고 불에 달군 벌건 인두로 허벅지를 지졌다. 동원 마당에 생살 타는 냄새와 사또의 고함 소리와 윤씨 부인의 비명 소리가 처절히 담을 넘었다. 연약한 여인의 몸인 윤씨 부인은 대여섯 차례나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때마다 머리에 찬물이 들이부어졌다. 윤씨 부인은 겨우 정신을 차리곤 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그 참혹한 극형은 중단되었다. 이 지독한 년이라고. 역시 시아버지를 독살한 년은 다르구나. 저 년을 옥에 다시 가두거라. 시장하구나. 어서 점심을 차리거라. 사또는 독사눈을 뜨고 윤씨 부인을 노려보며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져버렸다. 윤씨 부인의 고운 얼굴은 금세 서리 맞은 꽃잎처럼 바로 시들어버렸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옥에 다시 칼을 쓴 채로 가두어졌다. 정말 이제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겨져 피 흐르는 가련한 신세로 끙끙 신음하는 한 마리 상처받은 가련한 짐승이 되고 말았다. 이른바 한 지역의 권력을 틀어진 사또와 이방, 그들은
한갓 풀잎 같은 백성들의 죄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 시쳇말로 저들의 목숨 따위야 쥐도 새도 모르게 뚝딱 해치워버리면 그만이었다. 이제 윤씨 부인은 처참해진 자신의 처지를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눈물도 잊어버린 채 끙끙 신음을 하며 끔찍한 시아버지 독살죄를 뒤집어쓰고 죽기만을 기다릴 밖에 도무지 다른 방도가 없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윤씨 부인의 딱한 처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은밀한 눈동자가 있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윤씨 부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운명이 아닌 것이었을까? 망명을 받고 조정에서 파견된 마패를 지닌 암행어사가 고을 사또의 비리를 모조리 파헤쳐 그 직권남용과 학정의 전모를 낱낱이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곧 암행어사 출도를 해서 그 사또와 이방과 관아의 관속들을 모조리 붙잡아 죄를 묻고 벌을 내릴 거산나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박어사였다. 박어사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였다. 그래서 특별히 삼남지방을 돌아다니며 관리로서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그 직권을 남용해 백성을 못살게 굴거나 뇌물을 받는 등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자는 모조리 색출하여 삭탈관직하고 사헌부로 즉각 압송하라는 분부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박어사는 일반 백성으로 가장하고 이고을 저고을을 떠돌아다니며 은밀히 민심을 파악하고는 억울한 백성들의 원도 풀어주고 못된 관리들의 비리를 파헤쳐 징벌하는 것이었다. 거산나를 잡은 박어사는 이 고을의 병권을 아무도 몰래 서둘러 장악하고는 포악한 사또를 막 징벌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우연히 윤씨 부인의 시아버지 독살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참으로 기이한 사건도 다 있다 싶어 그 전모가 궁금해 어떻게 되어가나 하고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박어사는 윤씨 부인의 사건을 접하고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는 윤씨 부인의 마을로 발길을 옮겼다. 현장에 가서 이 사건의 전모를 우선 직접 파악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피의자로 옥에 갇힌 윤씨 부인 마을에 가보니 그녀의 죽은 시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간단하게나마 막 초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린 아들은 마을에 사는 먼 친척이 보살피고 있었다. 박어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몇몇의 마을 사람들은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온 며느리 윤씨 부인이 새로 시집을 가려고 닭죽에 독을 넣어 독살했다며 욕설을 퍼붓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윤씨 부인이 평소 이웃 사람들과 시아버지에게 매우 정성껏 잘 대해주었다며 설마 시아버지를 독살이야 했을 거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박어사가 생각하기에는 윤씨 부인이 새로 시집을 가려는 어떤 계획도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었고 오직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의 결과에 대한 마을 사람들 나름의 추측일 따름이었다. 박어사는 지나가는 과객이라고 말하며 윤씨 부인 집에 들어가 차일 처진 초상집에서 점심을 얻어먹고 입관 전에 시아버지 얼굴을 관찰해볼 기회를 가졌다. 역시 얼굴이 칠흑처럼 새까맸다. 그것은 독을 마시고 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세였다. 박어사는 하고 길게 신음을 토하며 마을 뒤 바위산이 있는 시아버지가 쟁기질을 했다는 밭으로 가보았다. 밭은 황토흙이 기다랗게 쟁기질에 갈려 있었는데 산과 바로 인접해 있었다. 그리고 그 산 위에는 커다란 바위가 솟아 있었다. 산과 바위와 밭을 유심히 관찰하던 박어사는 알 듯 모를 듯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박어사는 암행어사 출도에 거사를 납두고 있는 터에 이상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으니 마음이 심란했다. 박어사는 그 마을의 허름한 민가의 사랑방을 얻어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하고 길가집에 쌀이문을 두들겼다. 니신가요? 그 집안에 늙은 할머니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를 좀 지고 갈까 합니다. 아, 그래요. 누추한 집이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박어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박어사는 그 집의 허름한 방에 들어 잠을 청했다. 그때 옆방에서 잠을 이루려는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도란도란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할멈, 세상에 그 착한 윤씨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였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려. 할아버지의 말이었다. 영감, 그러게 말이에요. 고을 사또가 없는 죄를 만들어 생사람을 줄이 틀어 잡아 죽이기를 여럿인데 영락없이 그 며느리도 이제 죽었구만요. 에이구 불쌍해라.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저만 잘 살자고 백성 다루기를 마치 자기 집 개돼지 다루듯하니 이놈 세상의 원. 사또놈과 이방놈이 서로 짜고. 에이구 영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랬다간 영감도 끌려가 격을 칠 것인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말을 얼른 자르고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할아버지가 조그맣게 속삭이듯 말을 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 시아버지가 박죽을 먹고 즉사했을까? 그 노인이 평소 사람이 좋아 이웃과 원한을 가지고 산 사람도 아니고 그날 쟁기짓을 할 때는 들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데? 글쎄 말이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며느리가 새 시집을 가려고 독살한 것이라고 의심을 한 것이 아니요, 영감. 참, 포악하고 어리석은 사또를 만나니 세상이 어지러워 별일이 다 생기는구만. 에이구, 영감. 그만 말씀하시고 어서 잡시다. 그래 할멈. 그 말을 들은 박어사는 이제 한시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할머니 집에서 아침을 얻어먹은 박어사는 바로 사또가 있는 관아로 서둘러 향했다. 그날 낮 관아가 있는 허름한 주막집에 박어사가 당도하여 여장을 푸니 연이어 박어사를 보필하는 무사와 종자들이 여럿 들어와 박어사의 명령을 받고 갔다. 박어사가 다음날 아침 암행어사 출도를 하는데 필요한 병졸들과 백성들을 모아오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드디어 밤이 가고 날이 밝았다. 허름한 주막집에서 국밥으로 아침을 먹은 박어사는 서너 명의 종자를 거느리고 바로 동헌으로 들어갔다. 마침 사또는 이방과 포졸들을 줄줄이 늘어 세워놓고 또 고문으로 이미 몸이 상해버린 윤씨 부인을 끌어내 혹독하게 신문을 하려던 참이었다. 허름한 옷을 걸친 박어사 일행이 동원으로 들이닥치자 사또는 눈을 치떠보며 호령을 했다. 네놈, 감히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오느냐? 주상 전하의 어명을 받고 이 고을 사또를 응징하러 온 암행어사니라. 뭐라고? 사또가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기겁을 했다. 이방과 아전 그리고 포졸들이
사시나무 떨듯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암행 어서 출동이야.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과 백성들이 본물처럼 관하로 밀려들었다. 박어사는 동원의 관복을 입고 나와 사또와 이방과 아전들을 동원 마당에 무릎을 꿇리고 호령을 했다. 어찌 관리가 되어 사사로이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 들었는고? 본관은 어명에 따라 거대를 삭탈 관직하고 옥에 가두어 사원부로 압송할 것이다. 이방과 아전들도 모두 그 죄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다. 본관이 이 고을 사또의 비리를 파헤친즉 이방과 아전 그리고 고을 유지들과 연합해 과다한 세금 포탈과 뇌물을 헤아릴 수 없이 받아 챙겼고 죄인의 죄를 돈으로 거래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을 핍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으니 그 죄가 참으로 크다 할 것이다. 저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관아의 법관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어라. 와, 암행어사 만세, 만세, 만세. 박어사의 판결이 끝나자 동원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사또와 이방과 아전들이 차례로 끌려나가 옥에 갇혔다. 그리고 박어사는 옥문을 열고 억울하게 갇힌 죄수가 없는가 살펴보기 위하여 모두 데려오게 했다. 박어사는 하나하나 그 죄상을 낱낱이 대조해보며 억울한 죄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방면해 주었다. 드디어 시아버지 독살죄로 칼을 쓰고 옥에 갇힌 윤씨 부인도 박어사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대는 가녀린 여인의 몸인데 무슨 사연으로 칼을 쓴 죄인이 되었는가? 암행어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며칠 전 시아버지가 밭에 쟁기질을 나가서 닭죽을 쑤어 낮에 낮밥으로 내다 드렸는데 그걸 드신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급사하여 독살했다는 죄로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슬픈 얼굴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있는가? 너무도 기기묘묘하게 당한 일이라 저로서도 증명할 길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 하늘은 제 죄가 없음을 잘 알 것입니다. 좋다. 그럼 여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물어보자. 자, 백성들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오? 박어사는 콩나물 시루 속처럼 주위에 빽빽하게 들어선 백성들에게 물었다. 암행어사님, 저 여자는 새로 시집을 가려고 자기 늙은 시아버지를 독살한 여부지요. 저런 여자는 당장 죽여 마땅합니다. 저런 악독한 살인자를 살려주면 민심이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어수, 저 여자는 나쁜 여부가 분명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윤씨 부인을 죽여 마땅한 살인자로 말하는 것이었다. 역시 민심은 윤씨 부인의 살인을 기정사실화하며 응당 차명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소리를 들은 박어사는 지그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새로 시집가기 위하여 늙은 시아버지를 독살한 며느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제안하겠소. 내일 밤에 이 여인을 처형하겠소. 다만 내일 아침에 시아버지가 밭을 갈다가 닭죽을 먹은 자리에 그때와 똑같이 닭숙을 쑤어서 놓아두고
과연 아무런 일도 하루 종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반드시 시아버지를 독살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무슨 변화가 일어나 원인이 밝혀진다면 이 여인은 시아버지를 독살하지 않은 것이요. 어떻소?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좋아요, 암행어사님. 그렇게 하십시다. 백성들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그 자리에서 당장 윤씨 부인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방법이 결정되었다. 윤씨 부인은 칼을 쓰고 다시 옥에 갇혔다. 그리고 운명이 결정지어질 캄캄한 밤이 가고 새로운 날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박어사는 닭죽을 쑤어 낮 시간에 그 밭둑 자리에 두고 포졸과 마을 사람들더러 멀리 숨어서 그 닭죽을 지켜보도록 했다. 사람들은 밝은 대낮에 밭둑에 놓아둔 그 닭죽에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으나 암행어사의 명령이라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볼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숨죽이고 지켜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 저게 뭐지? 순간 밭둑에 놓인 닭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짧게 소리쳤다. 사람들이 밭둑의 닭죽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엇이 어째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야? 누군가 성난 목소리로 불쑥 말했다. 저 밭둑에 닭죽을 보지 말고 저 산 위, 저 바위 틈을 봐요. 저 바위 틈을.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산 위 바위 틈으로 얼른 눈을 돌려 바라본 사람들은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산 위 우람한 바위 틈에서 새끼 고양이만큼 커다랗고 기다란 그 무엇이 꿈틀꿈틀 기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포졸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지네였다. 산 위 바위 틈에 살고 있는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닭죽 냄새를 맡고 살금살금 기어 나왔던 것이다. 그러더니 그 지네가 잽싸게 산배탄을 내려와 밭둑에 놓인 닭죽으로 가더니 그것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 저런 진의 독이 닭죽에 퍼져 그걸 먹은 시아버지가 즉사한 것이 괴로구나. 누군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정말이네. 저 진해가 시아버지를 죽은 징검이 아닌가? 그러게요. 하마터면 저 진해가 억울하게 또 한 목숨 죽을 뻔했군요. 에이구, 저 흉측한 지네. 어서 저 사람 죽인 진해를 쫓아가 잡아 죽이세. 그러세. 어서 가서 저 진해를 잡세. 누군가 그렇게 외치며 밭둑을 향해 달려갔다. 포졸들과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인기척을 느낀 지네는 잽싸게 도망을 가더니 산 위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죽일 놈의 진해. 바위 굴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네. 기어이 이놈 사람 죽인 진해를 잡아 죽여야 하는데. 그러게요. 이놈 지네가 암행어사님 아니었다면 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 죽일 뻔했다고요. 정말 암행어사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사람들이 바위 틈으로 깊숙이 숨어버린 지네에게 울분을 토하면서 박어사를 칭송했다. 박어사는 그 보고를 받고 그 즉시 옥에 갇힌 윤씨 부인을 석방하고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며 효부로 포상을 내렸다. 윤씨 부인은 엎드려 억울한 자신의 죄를 풀어준 박어사에게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암행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억울한 죄를 풀어주신 암행어사님을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어당 관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모름지기 백성의 고열을 받아 먹고 사는 관리란 백성의 마음을 바로 살펴서 온몸을 바쳐 보살펴야 하는 것이 직분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 직분에 충실하였을 뿐이라오. 여봐라, 저 훌륭한 효부를 가마에 태워 집에까지 정중히 모셔다 드리고 몸이 완쾌될 때까지 탕약과 보약을 지어 하사하라. 윤씨 부인은 암행어사가 내린 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훌륭한 효부의 열녀가 그 살인죄를 벗고 가마를 타고 효부상까지 받아 돌아오자 자신들이 잠시 의심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이 일을 백일하에 밝혀준 박어사에게 감사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어사는 다음 날 윤씨 부인의 시아버지를 죽인 지네를 당장 잡아 죽이라고 병조를 풀어 파견했다. 병사들은 바위산으로 몰려가 지네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그 지네는 바위 틈으로 깊숙이 기어들어가 꿈쩍도 하지 않아 도무지 붙잡을 수가 없었다. 여러 날 바위 옆에 진을 치고 살며 지네를 잡아 죽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방안을 고민하던 병사들도 끝내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데 병사들이 돌아가고 그해 초여름 햇볕이 쨍쨍 내릴 쬐는 바위 위에 마침 지네가 나와 놀고 있는데 순간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하고 내리치더니 바위를 사정없이 때렸다. 그 번개가 내리치고 뒤이어 거대한 폭우가 몰려와 산을 콸콸 씻어내리며 사납게 쏟아졌다. 한참 후 폭우가 멎자 사람들이 그 바위를 올려다보니 그 커다란 바위가 둘로 쩍 갈라져 있었다. 물론 바위 위에서 놀던 지네도 그 번개를 맞아 즉사했던 것이었다. 사람들은 덕룡산 산신령이 요망한 그 지네를 잡아 죽인 것이라고 말하며 그 바위를 그날부터 벼락 맞은 바위, 즉 벼락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포악한 사또와 이방과 아전들을 한양으로 압송하고 올라가기 전날 이 벼락 맞아 죽은 지네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박어사는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이 고을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가슴속 깊이 빌어주었다. 그 시각 윤씨 부인도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박어사를 떠올리면서 이 나라의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일하는 정직하고 청렴하고 능력 있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모든 백성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견내내는 큰 일을 해주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